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 차 유부녀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시댁과의 트러블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 또한 얼마 전까지 시댁 일로 고민이 컸어요. 혼자서 소가리를 하다가 해결이 됐는데 그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가족은 시모와 남동생이 있었어요. 시부는 말 그대로 한량이었다고 했는데요. 집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돈 벌어올 생각도 안 하고 집안일도 안 하고 애들은 더더욱 안 보면서 매일 술만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시모는 시집살이도 호되게 당하셨는데 그나마 자식들이 있어서 꾹꾹 참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살다가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남편의 한량짓에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생각하고 이혼해 자식들을 홀로 키우셨어요. 시모에 대한 얘기는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답니다. 엄마가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지. 출산하고 나서 일주일 쉬고 일을 시작했대. 아빠가 일을 안 하시니까 돈을 벌어야 살 수 있잖아. 그러면서 할머니는 엄마 엄청 괴롭히시고 힘들었지. 지금도 이혼하고 나서 나올 때가 생생하게 기억나. 그때가 나 초등학교 딱 들어갔을 땐데 나랑 동생 안 굶기려고 이런저런 일들 닥치는 대로 다 하셨었어. 그러면서도 매 저녁마다 밥도 다 차려주시고 집안일도 한번 밀리지 않았어. 항상 집에 가면 깔끔했던 게 기억나. 진짜 대단하시다. 어머님 얘기 듣다 보면 정말 대단하시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 같아. 솔직히 그때는 여자 홀로 아이 키운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잖아. 대단하신 것 같아. 지금까지도 계속 일하시는 거 아니셔? 들어보면 이제는 좀 쉬셔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식들한테 기대지 않고 살고 싶다고 하셨잖아. 그것만 봐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맞아. 나는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엄마야. 진짜 우리 엄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사셨거든. 그 모든 걸 내가 옆에서 봐왔고, 나였어도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야. 근데 동생은 생각이 다르더라고. 나는 엄마가 치열하게 살면서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생은 너무 구질구질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답답해. 아직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 동생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좀 더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노후 준비도 다 해두셨다고 하신 거 아니었어? 그런데도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어머님 저번에 뵀을 때는 진짜 인자하시고 너무 편안하게 해주셨는데 진짜 마음이 단단하시다. 맞아. 중간에 아빠가 애들도 있고 다시 합치자고도 했었는데 엄마가 거절했었거든. 그때는 아빠가 정신 차렸다기보다는 엄마가 잘 살고 돈도 잘 버니 같이 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엄마는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별로 좋지 않을 거란 걸 아셨던 거지. 덕분에 나도 정신 차리고 살 수 있었고. 그나저나 동생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는지 흥청망청이라 고민이네. 시모는 하루도 쉼없이 일을 하셨고 그러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으셨죠. 남편은 시모가 고생하는 걸 옆에서 보고 자라면서 착실하게 컸지만 남동생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사업 자금을 달라고 한 적도 있었고 사업이 잘 안 돼서 취업을 하고 난 후에도 이곳저곳 정착하지 못하고 다니다 그만두기를 반복했어요.
시무와 남편의 가장 큰 고민도 둘째 아들이었죠. 연애를 하면서 남편의 동생을 자주 봤던 것은 아니지만 간혹 들었을 때는 대책 없이 오늘만 사는 사람 같았어요. 그에 반해 남편은 항상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이었고 제조업 기업에 10년 넘게 꾸준히 다니면서 회사에서도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결혼을 할 때 시모는 결혼 자금이라면서 저에게 통장을 주시기도 했어요. 은경아, 결혼 준비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 나 역시 고민이 많았어. 사실 우리 집이 애들 아버지도 없으니 홀시어머니라 부담스러워 하지는 않을까 싶기도 했거든. 그래도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 하니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구나. 아들들을 키우면서 나 역시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잘 챙겨주지 못했거든. 그래서 나름 잘 키운다고 했는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 어머님, 그런 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님에 대한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오히려 너무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는걸요. 저희 집에서도 어머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자식들을 키우셨는지 저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 모두 다 너무 어른스럽고 성숙해서 오히려 어머님께 감사드려요.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다, 은경아. 나를 좋게 봐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이거 너희 결혼 준비하면서 부족한 게 있으면 편하게 써라. 이거 내가 예전부터 모아온 결혼 자금이야. 아무래도 너한테 이제 줘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큰돈은 아니지만 너희 작은 집 마련하는 데에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다. 부족한 게 있을지도 모르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살다 보면 잘 살 수 있을 거다. 어머님, 감사해요. 그렇지만 어머님, 마음만 받겠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고생하시면서 모으신 돈을 그냥 받을 순 없어요. 차라리 잘 두셨다가 나중에 저희가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 받을게요. 지금은 저희도 저희 힘으로 시작을 하려고요. 양가 부모님 손 벌리지 않고서 저희끼리 스스로 시작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이건 받아줘. 지안이 결혼할 때 주려고 아주 어릴 적부터 생각을 했던 거니까. 내가 열심히 아들들 키운다곤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 곁에서 잘 알려주고 혹시라도 힘들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주렴. 이걸 받는다고 해서 나한테 더 잘할 필요는 없어. 이건 지환이 몫이었으니까. 지환이가 장가 갈 때까지 내가 책임지기로 다짐했었거든. 잘 사는 게 보답하는 거니 너희끼리 잘 살면 돼. 시모는 따뜻하고 정이 많으신 분이셨고 대의적으로는 여장부 스타일이셨지만 가정에서는 누구보다 따뜻한 엄마, 시어머니셨어요.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시집살이라곤 하나도 없을 정도로 편안했고 오히려 시모께서 저희보다 더 바쁘셨죠. 주말마다 찾아갔던 적도 있었지만 정말 바쁘셔서 얼굴 보기가 어려웠어요. 명절에도 여행 가라며 비행기 티켓까지 끊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제 생각을 누구보다 많이 해주셨던 분이 바로 시모셨어요. 시모의 시집살이는 한 번도 없었지만 예상외로 골치가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도련님이었죠. 도련님은 남편과는 다르게 아주 자유분방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늦은 저녁에 갑자기 신혼집으로 찾아와
형과 술 한 잔을 마시겠다면서 술상을 내오라고 시켰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누가 초인종 눌러서 깜짝 놀랐잖아. 아유, 그나저나 이 술 냄새는 뭐야? 술 마셨어? 아니, 술을 마셨으면 곱게 집에나 갈 것이지.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연락도 없이. 너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예의 없는 일인지 알아? 정신 차리고 집에나 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형수님도 계신데. 아휴, 형, 왜 그래? 그냥 기분 좋아서 한잔 했어. 아, 나 오늘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자고 갈 거야. 괜찮죠, 형수님? 여기까지 온 김에 형, 나랑 술 한잔 마시자. 형수, 술상 좀 내와봐요. 오늘 형수 요리 실력 평가해야 되겠네. 형이랑 술 한잔 마실 테니까 맛있는 안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지금요? 도련님, 지금 밤 10시가 넘었어요. 내일 남편 출근도 해야 하고, 저도 출근해야 하고요. 지금 자도 늦었는데. 도련님, 일단 술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만하고, 다음에 쉬는 날에 맛있는 거 먹어요. 지금 당장 재료도 없고, 도련님도 많이 드셨잖아요. 시간도 늦었으니까 얼른 들어가세요. 작은 방에 이불 꺼내줄게요. 거기서 오늘은 주무시고요. 형수, 나 안 취했어요. 그리고 오늘 꼭 형이랑 한잔 해야 되겠는데? 그냥 대충 있는 재료로 만들어 봐요. 아니, 하도 엄마가 안 시켜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온 거니까. 형수, 나한테 이런 대접해도 되는 거예요? 나 형한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그리고 이제 엄마가 집 사라고 돈도 준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 나도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거지 뭐. 야, 어디다가 형수래? 형수님이라고 불러. 술주정 부릴 거면 곱게 집에나 가. 어디다 대고 형수님한테 버릇없게 구냐? 정신 좀 차려라. 엄마 너 때문에 속상해 하는 거 안 보여? 제발 나이 먹고 철없는 짓 그만해. 그리고 지금 몇 시인데 술을 마셔? 내일 출근 안 해? 너 또 일 그만둔 거 아니지? 엄마가 겨우겨우 알아보고 너 들어가라고 한 거잖아.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술은 그만 마셔. 아, 형, 꼰대네. 요즘 누가 한 직장에 오래 다녀? 안 맞는다 싶으면 그만두는 거지. 엄마한테 말해야 되겠다. 형수가 밥상도 한번 안 차려줬다고. 이렇게 내쫓았다고 말해야 되겠네. 형수, 엄마가 앞에서는 엄청 잘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뒤에서는 다 보고 있는 거 알죠? 내가 형수 이렇게 나한테 대한 거 알면 엄마 속으로는 무척 욕하실 텐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집에 갑자기 찾아와 술상을 차려달라며 진상을 부리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비싸 보이는 물건을 막무가내로 빌려가서 망가뜨리는 일도 있었어요. 남편이 타고 다니던 차가 오래돼서 친정에서 출퇴근할 때 쓰라면서 차를 사주시기도 했는데 그때 딱 그 차를 보더니만 갑자기 도련님이 차가 고장이 났다면서 잠시 빌려가겠다고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잠깐 급한 일이 쓴 것이 아니라 차를 빌려가 놓고선 몇 주 동안 잠수를 타 버렸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뻔뻔하게 나타나서는 잘 썼다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 가지고 온 적도 있었어요. 너 진짜? 도대체 뭐 하는 자식이냐? 너 진짜 제정신이야? 자수리할 때까지만
며칠 사용한다고 해놓고선 지금 몇 주 동안 연락도 안 받고 뭐 하는 거야? 적어도 연락이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급한 일이라고 사정사정해서 빌려줬더니만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그리고 엄마한테도 연락 안 했어?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자꾸는 이게 뭔데? 진짜 정신 안 차릴래? 아유, 미안. 형한테 내가 말 안 했나? 나 여자친구랑 여행 갔다 왔어. 솔직히 내 차 오래되기도 하고 연비도 안 좋잖아. 형 차 끌고 나가면 여자친구도 좋아할 것 같아서 잠깐 빌렸어. 미안. 여자친구가 엄청 좋아하더라고. 덕분에 잘 썼어. 그리고 형, 이거 보험 가입되어 있지? 아니, 차는 좋은데 왜 이렇게 안 튼튼하지? 주차하다가 살짝 부딪혔는데 스크래치가 생각보다 많이 났더라고. 보기에만 좋지 내구성은 영 별론가 봐. 뭐? 너 진짜 도른 거냐? 그냥 가지고 가서 탄 것도 모자라서 사고까지 냈어?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이거 내가 산 차도 아니고 처갓집에서 타라고 선물해 주신 거야. 나도 아껴서 타고 있는데 네가 뭐라고 이따위로 만들어 놔? 좋은 말로 할 때 원상태로 다 복구해 놔. 그리고 여행을 몇 주씩이나 갔다 왔다고? 너 진짜 일도 그만둔 거냐?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아휴, 형, 왜 그래? 별거 아니야. 살짝 스크래치만 난 거야. 왜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쪼잔하게 나와? 나도 결혼 좀 하자. 형은 결혼했잖아. 나는 이렇게 보이는 게 없으면 결혼 어떻게 해? 그리고 처갓집에서 선물로 받았던 거면 더 좋네. 어차피 형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선물로 준 거니까 그냥 막 써도 상관없잖아. 그건 선물한 사람한테도 예의가 아니지. 도련님, 그거 저희 남편 출퇴근하는 거 좀 편하라고 사주신 거예요. 버스나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면 거의 1시간 내내 서서 가야 하니까 남편 편하라고 집에서 생각해서 사주신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도 없이 몇 주 동안 가져가 쓰시고 사고까지 내시면 저 진짜 화나려고 해요. 안 그래도 몇 주 동안 남편 출퇴근 때문에 전보다 몇 시간 더 일찍 일어나고 그랬는데 여행 가느라고 가지고 간 거라니 진짜 황당하네요. 아니, 이거 선물로 줘놓고서는 형수 지금 지분 주장하는 거예요? 와, 째째하네. 어차피 형한테 선물로 준 거잖아요. 그럼 이제는 형 건데 왜 형수가 화내지? 형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이해해도 형수는 나한테 화내면 안 되지. 그리고 원래 가족이면 이런저런 거 다 공유하면서 쓰는 거예요. 아니, 형수는 외동이라서 모르나? 뻔뻔한 도련님의 태도에 정말 황당하기도 했어요. 사실 나이라도 어리면 어려서 뭘 몰라 그럴 수 있구나 할 테지만 도련님은 저보다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서 뭘 모른다고 하기도 어려웠죠. 그래서 더욱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도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어머님을 항상 존경했어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홀로 일을 하시면서 2 아이를 키워냈다는 것만으로도 존경스러웠지만 이제는 은퇴할 나이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놓지 않고 꾸준히 하고 계신다는 점에서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저희와는 다르게 도련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늘 항상 어머님에 대해서는 너무 아끼고 구질구질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솔직히 형이나 형수 생각도 그래?
난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사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리 예전에는 어려웠다곤 하지만 솔직히 지금은 먹고 살만하지 않나? 애초에 아빠랑 잘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살 일이 뭐가 있어. 그리고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나 싶어. 아직도 이러면서 돈 버는 거 보면 여자친구네는 집안이 엄청 좋아가지고 항상 여유롭고 그런데 우리는 뭔가 쪼들리는 느낌이야. 내가 결혼하고 싶어도 창피해서 말 못하겠어. 도련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이 뭐가 창피해요? 저희 어렵지 않고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어머님처럼 지금까지 한결같이 일하시는 분이 어디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님 들으시면 서운하시겠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도련님한테 해줄 만큼 다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도련님이 어머님이 지원해 주신 것도 다 안 좋게 끝내신 건 아니에요? 그건 내 탓이 아니죠. 형수, 솔직히 말해보면 엄마가 좀 더 능력 있고 빵빵했으면 내가 사업 하나 말아먹는다고 해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 만큼 도움이 됐겠지. 엄마가 젊었을 적부터 돈 많이 벌어놓았으면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었겠어요? 나도 그래도 염치가 있으니까 다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도와달라고 말도 못하잖아요. 어쨌든 엄마가 노후 준비한다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난 엄마 노후 책임 못 져요. 도련님, 너무 철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누구한테 노후를 책임져 달라고 하실 분도 아니겠지만 어머님은 해주실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너무 서운하죠. 도련님이 이렇게 일도 안 하면서 탱자탱자 놀면서도 삼시세끼 따뜻한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피곤한 몸 누워서 편하게 잘 수 있는 것도 다 어머님 덕이잖아요. 그럼 어머님 노후도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형수, 착한 척 그만해요. 형수가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어쨌든 전 책임 안 질 테니까 착한 형수랑 형이 다 책임지던지. 엄마는 형만 좋아하잖아요. 어차피 나는 엄마가 예뻐하지도 않고 예뻐한 적도 없어요. 사업 한번 해서 말아먹었다고 이렇게 지원도 안 해주고 그러는 게 어디 있어? 그리고 그거 다 엄마가 다 선택한 거니까 엄마가 책임져야지 어쩌겠어요. 시모는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열심히 사셨고 항상 절약하는 것이 습관이 되셨어요. 노후를 위해서도 있지만 누구보다 자식들을 사랑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자식들을 위해서 아끼며 사셨던 것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자식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퍼주셨는데 도련님에게도 마찬가지였지만 헛된 꿈을 꾸고 있었던 도련님은 정신 차리지도 않고 항상 직업도 바꾸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만 하겠다고 난리를 피웠어요. 처음에는 도련님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지만 사업장만 오픈하고 나서 노력도 하지 않는 아들을 보면서 더 이상의 지원은 아들을 망치는 길이다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그 뜻을 모르고 도련님은 항상 시모가 저희만 좋아한다고 말을 했고 그 때문에 시모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도련님이었어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지영이 너무 철이 없어. 그래서 내가 정말 걱정이다. 내가 눈 감기 전까지 걔 철이 들지 모르겠네. 지혜비 탱자탱자 놀면서 돈만 쓰고 있는 거 배우지 말라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혼하면서 치열하게 살았는데 지영이한테서 그 모습이 보이니 정말 속이 다 못 살겠구나. 얼마 전에는 여자친구랑 결혼해야 한다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싶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언젠가는 철이 들겠죠. 뒤늦게 철드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저 역시 저희 부모님한테는 항상 철없는 딸이에요. 어머님이 어떤 게 걱정하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저희도 도련님 만날 때마다 항상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아직은 도련님이 어머님 깊은 뜻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금방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럴까? 난 너무 걱정이다.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만큼 다 해주면 애들이 알아서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걱정이야. 밖에서 보이는 지영이는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그런 게 아니잖니. 직장이라도 진득하게 다니던지 자기 줏대가 있으면 좋으련만 이리저리 팔랑거리면서 휘둘리고 다니니 결혼한다는 게 좋은 일인지도 모르겠다. 어머님, 저희가 잘 얘기해 볼게요. 지원 씨도 요즘은 도련님이랑 자주 얘기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도련님도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을 테니 어려운 일 있으면 옆에서 잘 도와줄 거예요.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요. 철없는 시동생은 시간이 지나도 철들 줄 모르고 어린애처럼 굴었어요. 그런 시동생이 결혼을 할 여자라면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죠. 전부터 만나고 있었던 여자친구였는데 실제로 보고선 저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회사 부대표 딸이었던 것이었어요. 지영이가 만나고 있다는 사람이 부대표님 딸일 줄이야. 아, 정말 몰랐네요. 지영이, 넌 알고 있었어? 아니, 한 번 말을 꺼내본 적도 없어서. 그럼 3년을 사귀면서 우리만 몰랐던 거야? 전에 회사 창립 행사할 때 오신 적 있으시죠? 그때도 별말이 없었는데 지영이랑 교제 중이셨겠네요. 와, 진짜 놀랐습니다. 지영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부대표님 딸이라니 깜짝 놀랐네요. 형, 이제 잘 보여야 되겠네. 우리 만날 때부터 나야 알고 있었지.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 여자친구 집안이 워낙 빵빵하다고. 형이랑 형수 언제 할까 싶었는데 3년을 사귀는 동안 한 번도 모르더라고. 여자친구도 몇 번 형이랑 형수 봤다고 했는데 그때도 한 번 말 안 했나? 암튼 그렇게 됐어. 소개는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고 우리 결혼하려고. 여자친구 집에는 먼저 인사드렸어. 만나서 반가워요. 지영이가 누구랑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너무 참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집에 먼저 인사드렸다니 잘했네. 우리 집은 보다시피 홀어머니의 아들 둘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거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결혼하고 둘이서만 잘 산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으니 부담 갖지 말고. 그럼 사돈댁과 상견례를 해야 하겠네. 아,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그냥 엄마는 결혼식장만 오면 돼. 어차피 결혼식 소연이네 집에서 다 알아서 정할 거니까. 상견례도 그냥 안 하기로 했어.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 없지. 여자친구네 집에 맞춰서 할 거니까. 나중에 결혼식 날짜 잡으면 그때 맞춰서 오기만 하면 돼. 신혼집도 우리가 알아서 볼게. 형 결혼할 때 결혼 자금이라고 모아둔 돈 줬다고 했지? 그거 얼마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사돈댁이랑 한번 얼굴은 봐야 하지 않겠니? 그래도 엄연히 한 가족이 되는 건데 상견례도 안 한다는 건 좀 너무하지 않니? 그러지 말고 시간 내서 한번 식사 자리라도 마련해봐. 들어보니 지안이네 회사 부대표이신 것 같은데 시간이야 그쪽으로 맞춰서 잡아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서로 얼굴은 보고 인사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럴 필요 없다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서로 교류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냥 결혼식 형식상 하는 거잖아. 여자친구네 집에서 집 마련해 준다고 하는데 엄마 결혼 자금 줄 거면 지금 줘. 나도 뭐 하고 가야지. 사업도 이제 시작할 것 같아. 장인어른 힘 얻어가지고 시작하면 더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시동생은 너무나 철이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작정 결혼 자금만 달라는 시동생을 보면서 시모는 억장이 무너지셨죠. 저와 남편 역시 불편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두 사람 앞에서 불편한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그 후로도 결혼식 준비는 철저하게 예비동서 집안에 맞춰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동생은 저희에게 아무런 말도 전하지 않은 채 단지 결혼식 날짜만 말해줬을 뿐이었어요. 시동생은 결혼도 하기 전부터 예비동서 집안 힘을 빌려서 사업을 벌일 생각에 신이 난 듯 했습니다. 시모는 이런 상황에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줘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시동생은 그런 시모를 재촉했어요. 어느 날 저에게 예비동서가 전해줄 것이 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이라 당황스러웠지만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말을 했죠. 집에 찾아온 예비동서는 황당한 말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영 씨랑 결혼을 해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지영 씨야 워낙 성격도 좋고 하지만 홀 시어머니의 형도 저희 아빠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주변 사람들 시선도 있고 결혼식 하면 그거 다 알게 되잖아요. 우리 아빠 체면도 있는데 그렇다고 직장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해하죠? 어쨌든 결혼식은 해야 하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 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남편 가족 됐다고 해서 뭔가 바라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어요?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도련님도 그렇고 아무것도 말을 안 해주길래 어떻게 되어가나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양가 집안 식구들 인사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부대표님이 불편해 하시는 건가요? 아빠가 불편해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사원일 뿐인데 그냥 단지 걱정하는 거라면 혹시나 결혼했다고 해서 뭐 잘 보이려고 한다든지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돈다든지 그런 걸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양가 가족들 인사할 것까진 없지 않을까요? 어차피 그냥 저랑 지영 씨가 부부가 된 거지. 다른 가족들은 상관없는 사이니까. 어쨌든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그래도 너무 저희를 배척하고 있는 듯 해서요. 어머님도 많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제가 먼저 결혼을 하긴 했지만 한 번도 시집살이 없으셨고 오히려 저희보다 더 바쁘신 게 어머님이세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시집살이 때문에 경계하시는 거라면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해주려고요. 그러니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에는 저희한테도 얘기도 좀 해주고 교류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돌려 말하니까
잘 못 알아듣네. 아니, 결혼은 저랑 지영 씨가 하는 거지. 다른 가족들은 상관없지 않아요? 그리고 홀 시어머니건 뭐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영 씨만 보고 하는 결혼이니까. 애초에 조건 따졌으면 지영 씨랑 연애도 시작 안 했겠지만. 어쨌든 이건 좀 선 넘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 잘 보여야 할 텐데. 저한테 잘 못하면 아주버님 승진 물 건너가는 거 알죠?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굴면 안 되죠. 먼저 결혼했다고 꼰대짓은 다 하고 있네. 네? 뭐라고요? 아니, 제 말은 그 뜻이 아니고요. 아니, 그것보단 제가 무슨 선을 넘었다고 그래요? 따지고 보면 결혼하는 건데 결혼한다고 통보만 하고 의논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오늘 와서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못하면 승진이 물 건너 간다니요. 그쪽이야말로 이상한 말 한 거 아니에요? 당신한테 잘 보이고 말고에 따라서 승진이 좌지우지 되는 거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고요.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나 당신 남편 회사 부대표 딸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딸이 불편하다고 하면 아빠가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지 않겠냐고요. 먼저 결혼했다고 제기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소용없고요. 오늘은 이거 전해주려고 왔어요. 저희 청첩장 나왔거든요. 어차피 손님이라고 해도 거의 우리 아빠 손님일 텐데 그냥 자리만 채우러 오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나마 아내라도 제정신이네 만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건만 둘이 아주 똑같네. 청첩장? 이거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그 손바닥만한 게 회사냐? 싹싹 빌어. 어디서 갑질하고 있어? 예비 동서의 말에 집에 있던 시몬은 제 명함을 가지고 예비 동서 얼굴로 던졌습니다. 사실 예비 동서가 막무가내로 찾아오기 전 시몬은 시동생 결혼 때문에 걱정이 앞서 저희 집으로 온 상태였거든요. 방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시몬은 예비 동서가 하는 말을 듣고선 참다 못해 뛰쳐나오셨고 길길이 화를 내셨어요. 그리곤 제 명함을 예비 동서에게 던지셨습니다. 전 남편 회사의 원청업체 대표이사였기 때문이었죠. 남편 회사의 원청업체는 원래 제 아버지가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곳에서 어릴 적부터 일을 했고 전 대표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었어요. 하청업체의 부대표 딸이 찾아와 자신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남편의 승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황당한 말에 저도 화가 났지만 시몬은 더욱더 화가 나셨습니다. 그 후로 시몬은 저희 아빠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당신이 자식을 잘못 키워 하청업체 부대표 딸인 사람이 저에게 남편 승진을 빌미로 압박을 가했다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죠. 이렇게 아빠의 귀에 이 사건이 들어가게 되면서 아빠는 하청업체를 교체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었고 저희 회사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워낙 능력도 좋았던 사람이었지만 의리로 회사에 쭉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예비동서는 이 사건으로 저에게 사과를 하러 찾아오기도 했어요. 저기,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주제도 모르고, 그렇지만 하청 계약까지 연장을 안 하시는 건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언니 말대로 그런 게 일에 연관이 되어 있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번만 잘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아빠가 회사에서 쫓겨나셨어요. 저 때문에 하청일도 끊기고 큰 계약을 했던 곳에서 끊겼다면서. 다시 계약만 해주신다면 제가 앞으로는
주제 넘지 않고 잘할게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쪽이 무슨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잘 알겠네요. 도련님이 그나마 제대로 된 사람 만나서 정신 차리나 했더니만 똑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참 놀랐어요. 제가 그쪽 아버님 회사와 연관이 안 되어 있었다면 그쪽이 지금 나한테 와서 사과라도 했겠어요? 안 했겠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결혼하고서 텃세 부리는 건 아닐까 싶어서 기분 나쁘게 했다면 죄송해요. 어머님께도 사과드리고 싶은데 연락을 안 받으셔서요. 지금 저희 집도 난리가 났어요. 그건 그쪽이 책임을 져야죠. 저희도 거래는 신뢰로 하는 겁니다. 그쪽을 알지 못했으면 모를까. 이미 서로 다 알게 됐는데 계약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쪽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기한테 잘못 보이면 우리 남편 승진은 없는 거라고. 그런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다신 볼 일도 없겠네요. 그 뒤로 시모는 시동생도 내쫓았습니다.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면서 이제는 아들은 하나로 생각을 하시겠다면서 냉정하게 내쫓으셨어요. 처음 시동생은 예비동서 집안으로 들어가 살 생각이었지만 제 직장에 대해서 말을 안 해줬다면서 예비동서 집안에서는 시동생을 안 받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시동생은 온갖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하루 일당을 벌며 지냈고 그제야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자신들을 키웠는지 알게 되었다고 해요. 시모는 아직까지 시동생을 용서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번 기회로 시동생이 정말 정신 차려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잘 꾸려나갔으면 좋겠네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무지 시모의 행동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현재의 상황을 바로잡는 게 우선인데 못 먹는 감을 쳐다보고 있는 시모가 가족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고 지금은 모두가 등을 돌려버려 결국 혼자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 시동생이 결혼 소식을 발표하면서부터 집안에 균열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예비동서로 들어오게 될 사람이 한의 원장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부터 시모의 행동 또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모의 모습이 그동안 며느리로 살아온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시동생이 한의 원장과 결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나왔을 때 시모는 남편도 능력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과거의 선택이 많이 아쉽다면서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거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된 터라 상당히 큰 상처를 받았었고 그동안 며느리로 살아온 시간들이 헛되었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데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다는 것 자체가 저를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줬다는 걸 알게 됐을 땐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이렇게까지 상처를 크게 받게 된 이유는 그동안 며느리로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시모는 항상 저에게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었고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시댁에 가면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게 아닌 시모가 옆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주셨는데 그런 시모의 행동에 항상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둘이서 문화생활까지 즐길 정도로 정말 사이가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행동들이 전부 가식과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더 이상 시모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없었어요. 이미 시모의 관심사는 곧 인사를 오게 될
예비 동서에게 온 정신이 쏠려 있었습니다. 시동생에게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됐는지부터 시작해 예비 동서의 집안은 어떤지 쉬지 않고 질문을 던지는데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시모의 말을 자르면서 불만을 터뜨렸어요. 지금 저희들 앉혀놓고 뭐 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과 잘 지내시더니 어떻게 면전에 대고 며느리로 들인 걸 후회한다는 말을 하세요? 동생이 결혼하려고 데려오겠다는 여자는 한의 원장인데 이 사람은 일반 직장인이라고 벌써 차별을 두시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지 그런 건 어머니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밖에 없다고 동네가 떠당할 정도로 자랑하고 다니더니 그런 행동들이 전부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나는 속에 있는 말도 못하는 거야? 며느리가 하나일 때랑 둘일 때는 당연히 다른 거지. 그리고 능력 있는 여자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됐었는데도 신중하지 못했던 너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처음부터 너희 둘이 결혼하는 걸 적극적으로 밀어준 것도 아니고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너한테도 몇 번이나 얘기했던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집안이 좋아야 우리 집안의 이미지도 좋아지는 건데 딱히 내세울 것도 없는 여자를 데려왔을 때 엄마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생각은 안 해봤니? 너 혼자 좋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닌데도 그때 당시 너는 엄마 말 듣지 않고 결혼 강행했잖아.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지금까지 며느리와 좋게 지내려 했던 건 아쉬우니까, 이용해 먹기 딱 좋으니까, 그리고 심심하니까 데리고 있었던 것뿐이다. 시모의 말이 끝난 뒤 저는 더 큰 상처를 받았고 남편은 앞으로 들어오게 될 새 며느리와 잘 지내보라면서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저 또한 아무 말 없이 남편의 뒤를 따랐지만 시모는 신경조차 쓰지 않고 새로 들어오게 될 며느리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고 있었어요. 차에 올라탔을 때 뒤따라 나온 시부는 씁쓸한 얼굴 표정을 보이시더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면서 말로만 저러는 거라고 애써 좋게 마무리 지으려 하셨지만 저희 부부는 시부의 말에도 서운함은 역력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제가 곁에 없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면서 당분간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시모에 대한 실망스러운 감정을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표출했어요. 그렇게 시모와 연락을 하지 않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주말을 하루 앞두고 시동생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저희 부부는 무슨 이유 때문에 왔는지 알고 있었지만 시동생의 부탁을 들어주기에는 안 좋은 감정이 풀리지 않아 쉽게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럼 평생 영 끊고 살 거야? 형은 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어? 나도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안 좋아질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아무리 화가 나도 이번 주말에는 꼭 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형수님도 함께 자리를 채워주셔야죠. 불만 같은 건 내일 다시 풀어도 되잖아요. 도련님이 결혼하는 건 당연히 축하받을 일이고 저희 또한 가족으로 들어오게 될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고 싶지만 괜히 또 갔다가 그때보다 더 크게 얼굴을 붉히게 될까봐 내키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도련님도 그때 어머님이 잘못하신 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더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될까봐 그런 거지. 저도 저희 엄마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형수님 마음 충분히 이해되고 지금 많이 힘들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 엄마와 형수님과 둘 사이의 문제지. 제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가 결혼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번 같은 경우 우리가 꼭 참석할 필요는 없잖아. 앞으로 상견례도 있고 결혼식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참석해서 분위기만 안 좋아진 것보단 너랑 재수 씨랑 단둘이 조용한 분위기에서 대화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그만 돌아가라. 시동생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해서 기분이 안 좋았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불만을 한 차례 털어놓은 뒤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희 부부도 마음이 불편했지만 좋지 않은 감정 상태로 시댁에 가봤자 오히려 분위기만 망칠 것 같아 차라리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에 상견례만 참석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는데 시동생이 집으로 돌아간 뒤 시모가 이런 상황을 전달받게 되었는지 남편한테 바로 연락이 왔는데 통화 연결이 되자마자 언성이 높아진 시모의 막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는 형이라는 게 생각이 그렇게 없니? 동생이 결혼하겠다는 여자를 처음으로 집에 데리고 오는 건데 얼마 전에 엄마랑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안 오겠다고 하면 동생이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 너희 집에 가서까지 와달라고 부탁을 했으면 일단 오고 나서 서로 안 좋은 감정에 대해선 나중에 풀면 되는 건데 너희들이 중요한 날에 오지 않으면 예비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겠니?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을 테니 와서 자리 좀 채우고 할 일도 많으니까 좀 도와주고 해라. 어머니는 동생 결혼만 중요하고 저랑 이 사람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은데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그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챙겼는데 한의 원장이라는 한마디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동생이 집에까지 찾아와서 자리 좀 채워달라고 했는데도 거절했겠냐고요. 남편은 제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 화가 많이 났는지 시모에게 불만을 한가득 터뜨렸어요. 그렇게 남편과 언성을 높이면서 대화를 주고받다가 시모가 저와 통화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하길래 전화를 바꿨는데 제가 받자마자 쉬지 않고 쏟아낸 말에 기분이 확 상했어요. 제가 중간 역할을 너무 못한다고 말을 함부로 하시는데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참고 있던 불만을 쏟아내 버렸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어머님 비위 맞추느라 고생한 건 저라고요. 며느리로서 그동안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저를 며느리로 들인 거에 대해 후회한다는 말밖에 없었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전부 알 수 있게 됐다고요. 그래서 안 올 거냐? 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할 수 있는 거지.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까지 안 좋게 만들어? 괜히 더 큰 문제 일으키지 말고 일단 이번 주말에 무조건 들리도록 해라. 네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아무리 문제가 생겼어도 해야 될 역할은 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든지 해라. 더 이상 큰 소리 내는 거 싫으니까 이번 일만큼은 좋게 해결하고 너는 그날 나랑 따로 좀 다시 보는 걸로 하자. 알겠니? 시모와 문제가 생긴 걸로 시동생의 결혼을 망치지 말라며 주말에 무조건 시댁으로 내려오라고 단호하게 말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인사하려고 왔는데 쓸데없는 말을 하겠냐면서 저와 안 좋은 감정이 생겼던 건 나중에 다시 대화로 풀자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버렸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동안 시모에게 들었던 상처되는 말들에 대해선 미안하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고 시모는 무조건 일단 시댁으로 와서 얘기하자며 상황을 마무리 지어버렸네요. 남편의 깊은 한숨에서 느껴지는 고민은 저도 알고 있었지만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싶어서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자리를 채워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무작정 무시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발을 들였습니다. 시모와의 문제 때문에 시동생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저희 부부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평생 동안 안 좋게 얘기하실까봐 차라리 그냥 얼굴 비추는 게 뒤탈이 없을 거라 생각하게 된 거였죠. 그렇게 남편과 함께 시댁에 발을 들이는 순간 시모는 저를 급하게 주방으로 불렀어요. 한의 원장 며느리 들어온다고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시모가 시키는 일을 도와가며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었고
남편은 저 대신 아이들을 돌봐주었네요. 시모는 저에게 말보단 손짓으로 일을 시켰어요. 그날 하루가 마무리되면 시모와 단둘이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거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고 풀어가려 했었는데 그날은 저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음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을 때쯤 시동생이 예비 동서를 데려올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갈 때 시모가 저에게 일을 시켰어요. 약속 시간 거의 다 되어가니까 음식 정리는 내가 할 테니 너는 나가서 마당 잔디 좀 깎고 있어라. 잔디가 너무 많이 자라 있으니까 발이 푹푹 빠지더라. 들어오다가 괜히 발이라도 삐끗하면 안 되잖아. 한두 번 해본 건 아니니 금방 할 수 있지. 마당 앞에 기계 있으니까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서둘러라. 시간 없다. 네? 아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잔디를 깎으라고요? 아까 들어왔을 때 보니까 크게 걸리적거릴 정도는 아니던데. 음식 준비하느라 땀도 많이 나고 옷도 못 갈아입고 있어서 잔디를 깎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앞마당이 작은 것도 아니고 200평이나 됐는데 저 넓은 곳을 깎는 데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요. 나중에 그 일랑 도련님한테 부탁하면 편할 텐데 굳이 지금 할 필요 있어요? 시모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라면서 대문에서 현관문 앞에까지만이라도 서둘러 하라고 저에게 화를 냈어요. 이 문제로 괜히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마당에 있는 잔디 깎기 기계로 서둘러 마당을 깎고 있는데 그 순간 시동생이 예비동서와 함께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시동생이 저의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보곤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시모가 현관문을 열고 시동생과 예비동서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도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따라 들어가려 했는데 예비동서와 눈이 마주쳐서 인사를 주고받으려던 찰나 시모의 한마디가 저를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시모가 저를 시댁 집안의 큰 며느리로 소개해 주는 게 아닌 정원사라며 집안의 음식이 식겠다고 시동생과 예비동서를 집 안으로 서둘러 밀어 넣었습니다. 시동생은 시모의 말에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아침 일찍 시댁에 와서 힘들게 음식 준비하고 땀 흘린 상태로 잔디 깎아달라고 하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당 잔디를 깎았는데 그런 저를 보고 정원사라고 말을 했을 땐 엄청난 상처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때 괜히 온 것 같아 후회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저를 보곤 깜짝 놀라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2층에서 애들을 돌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남편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저의 모습에 경악을 했어요. 화가 많이 난 얼굴로 시모에게 한마디 하려 하길래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왔는데 분위기를 망치는 건 아닌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남편을 진정시켰어요. 그렇게 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은 뒤 서둘러 자리에 참석을 했고 시부도 시간 맞춰 집으로 들어와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 빼곤 즐거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표정 관리가 쉽지 않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이용만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묵묵히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을 챙겼고 저는 빈 그릇에 반찬을 채우고 있는데 예비동서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순간적으로 제 모든 행동이 멈춰버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 제가 꾸준하게 건강관리 해드릴 테니 앞으로 지인분들 저희 한의원 소개 많이 해주실 거죠? 오시는 분들 공짜로 한약 지어드릴 테니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건강 챙기셔야죠. 이번에 어머님, 아버님 제 덕에 무료로 보약 한 채 지어드린 거 괜찮으셨죠?
이런 것도 저니까 해드리는 거지. 다른 한의원에서는 저처럼 신경 써주지 못한다니까요. 말 나온 김에 예비 아주머님 댁에도 무료로 한약 한 채 지어드려야겠네. 이번에 시간 내서 한의원에 한번 들리세요. 검사받고 몇 달치 지어드릴 테니 건강 관리하세요. 제가 이 사람 아니었으면 한의원 운영하는 거 정말 힘들었을 텐데 사람들 소개를 많이 해줘서 입소문이 났는지 요즘 정신없을 정도로 많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도 가족을 우선시 챙겨야 되니까 제가 먼저 건강 관리해드리고 보약까지 챙겨드릴 테니 이번에 시간 내서 꼭 와주세요. 공진단 많이 들어보셨죠? 그 비싼 걸 공짜로 드릴 수 있다니까요. 안 나도 내 아들한테 대충 듣긴 했는데 정말 그게 가능한 거니? 너무 퍼주는 것 같아. 한의원 망할까봐 걱정했는데 지금 돈을 쓸어 담는다며? 아무래도 제가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소문을 잘 내주셔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버님, 어머님도 이번에 공진단 챙겨 드세요. 아, 당연히 그래야지. 나도 나이를 먹다 보니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요즘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니 너무 고맙구나. 방금 한 말들을 대충 정리해보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한약을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한약이 적은 돈이 아닐 텐데. 아휴, 제가 한의 원장인데 그런 거 하나 못하겠어요? 환자분들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너무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좋은 일 하겠다는데 너는 왜 의심을 하고 그래? 무료로 한약을 주겠다는데도 꼭 그렇게 말을 해서 사람 기분 상하게 만들어야 되겠니?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한약 한 번을 지어주지 않았으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주면 주는 대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을 것이지.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만큼 목적이 있으니까 그 비싼 한약을 무료로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어본 건데 어머니는 왜 이 사람한테 또 뭐라고 그러세요? 원래 가진 게 별로 없는 것들이 의심을 많이 하게 되어 있다. 사람이 좀 마음을 넓게 가지면 덧나니? 예비 며느리가 좋은 마음으로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 기분이 좋겠어? 이러니 너희들이 항상 제자리인 거다. 발전을 하려면 그만큼의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뭘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라. 좋은 일 하려고 했다가 괜히 저 때문에 집안 분위기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더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나중에 무료 한약 받고 싶으면 그때 연락 주세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살면서 항상 느껴왔었기 때문에 예비 동서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유심히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거지 남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퍼주지는 않잖아요.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남편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모와 시동생은 저희 부부에게 실망을 많이 했다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결국 식사 자리에서의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졌고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서 시모는 저에게 또다시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어댔어요. 예비동서가 옆에 있는데도 거침없이 막말을 쏟아내길래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잠깐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잠깐 화장실에 들린 뒤 다시 자리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예비동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형님, 곧 결혼할 사이인데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형님 잠깐만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저랑 잠시 진지하게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제가 했던 말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요. 제가 아까 무료로 한약을 준다고 했었던 것 때문에
좀 의심스럽고 언짢으셨죠? 적은 금액도 아닌 한약을 아무래도 무료로 주는 게 쉽진 않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 방법이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형님도 실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몸이 불편하셔서 한의원에 찾아와 검사를 받고 난 뒤에 일단 한약 비용 결제하시고 나중에 한약 받으시면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한약을 받으실 수 있다고 설명드린 거예요. 제가 한의원장이잖아요. 이 권한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정부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형님도 오셔서 관리 받으시고 무료로 한약까지 받으시라고 한 거예요. 저는 좋은 의도로 말씀드린 건데 너무 안 좋게만 보시니까 서운해요. 저희도 이제 한 가족인데 이런 문제로 얼굴 붉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드린 거니 다른 곳에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한 말을 정리해보면 실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걸 역이용해서 허위로 조작해 돈을 벌고 있다는 거잖아. 아니,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저는 환자분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해드린 것 뿐이에요. 비싼 한약도 무료로 먹고 환급받을 수 있게 도와주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이게 나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서민들이 왜 건강이 안 좋아지는지 아세요? 비싼 의료 시스템 때문에 관리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용해서 관리 받으면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형님도 저를 너무 안 좋게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서로 돕고 사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나한테 이런 말을 한 거에 대해 후회할 텐데 내가 누구인지 알고는 있는 거야? 방금 한 말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지? 네? 아, 제가 방금 말실수라도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행동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는데요? 좋은 일 하는 게 나쁜 거예요? 하기야. 식구들은 내가 보험 일을 하고 있다고만 알고 있지 깊게 알려고 하진 않으니까 신경도 안 썼겠지. 나 손해보험 사기조사 팀장이야.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예비 동서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조금씩 뒷걸음질 치더니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예비 동서는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일을 크게 만들 거냐면서 서로 좋게 넘어가자고 했지만 제 직업상 조용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이런 식으로 저에게 잡히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겠지만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즉시 경찰서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당황한 예비 동서는 도망치려고 거실에 있던 손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 하길래 저는 예비 동서의 앞을 가로막았고 시댁 식구들은 갑자기 벌어진 상황이 많이 놀랐는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길래 모든 걸 설명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시모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노발대발하면서 쓸데없이 일을 크게 만들었다고 저에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한 일을 한 건데 제가 무슨 잘못을 했냐며 목소리를 높여 싸우기 시작했고 시동생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돼서 놀랐는지 예비동서의 행동이 정말 잘못된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침착하게 다시 설명을 해줬어요. 실손보험이 처리되지 않는 항목을 허위로 조작해 보험금을 타먹었기 때문에 명백한 사기 범행이라고 설명해주면서 제가 하는 일이 이런 보험 사기를 조사하는 일이라고 하자 시동생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결국엔 잡히게 될 문제라고 시모에게도 설명을 해줬지만 시모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한의원장 며느리를 잃게 된 거에 대해 분노했고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남편이 시모를 가로막았습니다. 예비 동서는 저에게 한 번만 살려달라면서 납작 엎드려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제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예비 동서였던 그 여자는 보험 사기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시모는 이 문제로 충격을 받고 개거품까지 물며 쓰러지게 되었네요. 그리고 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검토 후 보험 사기를 인정해 의료법 위반으로 한의원장인 그 여자는 유죄를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아직까지 저에게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저 때문에 한의원장 며느리를 놓친 거에 대해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일을 눈 감아줬어도 분명 다른 보험 사기 조사팀에서 나와 조사를 했을 테고 결국 처벌을 받았을 텐데 제가 개입을 했다는 거에 화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시동생의 인생을 구한 게 저인데도 욕을 먹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반대로 시동생과 시부는 저에게 고마워하고 있지만 시모가 하도 난리쳐서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고 있는 중이네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시모와 연 끊고 사는 게 좋겠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시모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니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한의원에서 조건 없이 한약을 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공범으로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피하시고 꼭 신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에 접어든 남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함께한 세월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가족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온 집안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되는 일을 겪게 되었고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가족 모두가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라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가족이라는 의미는 각자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 여정을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줄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었습니다. 가족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지 캐내는 곳이 아니고 얻기 위해서만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지고 주기 위해 이루어진 가족은 언제나 행복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결혼을 하고 새롭게 이루어진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었는데 모든 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차이가 심하다 보니 거기에서 차별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아내와 잘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지만 장모님은 저를 향한 불만을 끝도 없이 표출하셨어요. 그런 시간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 결국 아내는 참아왔던 감정을 폭발시키게 되었고 오래간만에 모인 자리에서 얼굴을 붉히게 되었네요. 엄마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왜 형부랑 이 사람을 비교하는 건데? 누구는 택배일 하고 싶어서 이 일을 선택했겠어? 직업에 귀천 없다고 열심히 벌어먹고 살면 그만인 건데 꼭 이렇게 상처를 줘야만 엄마 속이 후련해?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택배일하는 사이를 뒀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다. 너희 언니 봐라. 회사에서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지금 떵떵거리며 살고 있잖아. 엄마는 이런 모습을 원한 거지. 택배 일이 밀려서 너까지 부수적으로 택배 나르는 일을 내 두 눈으로 파야만 하는 거니? 그런 일 하라고 내가 너를 낳았는 줄 알아? 이 사람이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퇴근하고 좀 도와준 것뿐인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빨리 끝내고 같이 저녁 먹으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저희도 다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한 번만이라도 이 사람한테 좋은 말 해주실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감정 싸움 하다가는
결국 엄마는 저랑 끝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을 잘했어야지.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도 적지 않은 나이니까 신중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었는데 엄마 말 안 들었으니 당연히 욕 말고 돌아온 게 있겠니? 언니가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 소개해준다고 몇 번이나 말했었는데 만나볼 생각도 하지 않더니 결국 이런 대우를 받는 거잖아. 더군다나 정규직도 아니고 무기 계약직이라며? 그러니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제보 미안해요. 우리 입장도 생각해줘야 되는 거 알죠? 네, 그렇죠. 이해합니다. 제가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택배 일밖에 없어서 지금까지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해왔지만 많이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 이 사람한테 상처되는 말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가 식구들은 택배일 하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고 단 한 번도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좋은 면도 봐주실 거라 믿고 있었죠. 비록 식사 자리가 좋게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한두 번 얼굴 볼 사이도 아니고 저까지 서운한 감정을 표현한다면 집안 분위기는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는 걸 아내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큰 화를 키우진 않았습니다. 그날 좋은 자리를 만들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얼굴 도장 찍은 걸로 만족했고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던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쉽게 잠을 청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그날 처음으로 택배 일을 하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아내를 만난 건 평생 후회하지 않을 만큼 잘한 선택이었지만 저도 형님처럼 좋은 대기업 임원 위치에 있었다면 아마 대우가 달라졌겠죠. 그런 상상을 하게 되니 처음으로 직업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저에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내가 죽을 신용까지 해서 당신이랑 겨우 결혼했는데 그때는 나한테 두 번 다시 상처 주지 않겠다며 약속하시더니 결국 하나도 지켜진 게 없었어. 그래서 나도 더 이상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어차피 당신이랑 친정에 가봤자 돌아오는 건 상처와 욕밖에 더 있어? 그동안 살면서 엄마 성격 잘 아는데 절대 그 고집 꺾을 수가 없어. 그냥 우리만 신경 쓰는 게 좋겠어. 그렇게 되면 내가 당신한테 입김 넣었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야. 장인 장모님께서 내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시는데 그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내 이미지만 점점 나빠진다고. 오늘 당신이 받은 상처 나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장인 장모님을 챙겨야 하는 건 변함없는 거야. 나도 법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된 건데 더 큰 불화를 만드는 건 자기 무덤을 파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노력하면 장인 장모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날이 오겠지. 이런 게 인생 사는 맛 아니겠소? 분명 나한테도 마음에 드는 점이 있으실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당신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는 건 좋지만 나도 언제까지 참을 수 없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부모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그땐 우리도 더는 노력하지 않았으면 해. 저와 아내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으니 아내는 당연히 저를 사위로 인정해 주실 거라 생각했었는데 결혼 전보다 더 안 좋게 대해 주시는 모습에 아내는 장인 장모님께 실망을 많이 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아내의 마음을 진정시킨 뒤 거실로 나와 맥주 한잔 하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저도 그렇고 아내도 40대 초반에 결혼을 했던 터라 아이 계획도 쉽게 결정 내릴 수가 없었고 둘만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이지만
제 아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장인 장모님께 미움받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위로 인정받고 앞으로 남은 인생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대기업 임원인 마사이 형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장인 장모님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그런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시던 장인 장모님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셨습니다. 노력하는 걸 알아주시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택배 일을 해서 그런지 몸 쓰는 일은 문제 없구만.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드네. 그래서 말인데 다음 주 주말에 우리 집 마당 한번 갈아엎기로 했는데 돈 주고 사람 시키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서 말이야. 이번에 자네가 한번 도와주겠나?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대문 앞에 쌓여있는 시멘트를 보니까 바닥에 잔디를 다 제거하고 그 위로 대리석 얹으실 건가 봐요. 딱 보면 아는구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잔디 관리하는 것도 신경 쓰이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마당 바닥을 대리석으로 전부 다 바꿀 생각이거든. 자네가 이런 일도 해봤다며. 그래서 저렇게 준비해놨으니까 다음 주 주말에 새벽같이 와서 작업 좀 해주면 좋겠는데.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테니 내가 백숙 좀 해줄 테니까 이번에 사위로서 제대로 실력 발휘 좀 해보게. 엄마는 이 사람을 그냥 머슴꾼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매번 올 때마다 집안에 하자 있는 것들은 전부 이 사람을 시키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점점 더 지나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설마 이 넓은 공간을 혼자서 처리하라는 건 아니죠? 형부도 다음 주에 별일 없을 텐데 같이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설마 싫다곤 안 하시겠죠? 뱃만 굴리던 내가 저걸 도와서 하라고? 차라리 옆에 없는 게 도와주는 거야. 쓸데없는 말로 분위기 조성하려 하지 말고 밥이나 먹지 그래. 각자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른 거야. 나는 돈을 잘 버니까 장모님께 때마다 용돈을 두둑하게 드릴 수 있는 거고, 동서는 몸 쓰는 일을 하니까 체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처리해 주는 거라고.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말 몰라?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이 사람이 어딜 봐서 머리가 나쁜데요. 형부가 좀 배웠다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뭘 무시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한 것뿐인데. 동서, 내 말이 틀렸어? 머리가 안 되니까 지금 택배일 하고 있는 거잖아. 형님, 그래도 이 사람 옆에 있는데 저한테 그런 말 하시는 건 솔직히 기분이 좋은 건 아니네요.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무슨 사과야? 그냥 대충 알아먹으면 되는 거지. 또 시작인 건가? 서로 얼굴 보니까 막 헐뜯고 싶은 욕구가 생겨? 괜히 또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도록 하게. 내 나이 먹고 사이들 싸우는 거나 보고 있어야겠어? 장모님은 제 편이 아닌 형님 편을 들어주셨지만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어요. 형님은 처가에 올 때마다 장인 장모님께 주머니가 두둑해질 정도로 용돈을 챙겨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아직까지 그런 여유가 있진 못했죠. 그래서 더욱더 할 말이 없어진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형님이 저를 무시하는 행동들이 더 큰 상처로 다가오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좋은 모습이 형님과 싸우다가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감정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표정 관리가 되지 않자 자리를 피하려는데 형님은 그동안 안 보여줬던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큰 목소리로 장인 장모님에게 용돈이나 드려야겠다면서 가방에서 돈 봉투를 들이며 필요한데 사용하시라고 재력을 과시하는데 그런 행동들이 정말 유치해 보였어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형님의 눈에는 거슬려 보였던 것 같았죠. 그렇게 돌아온 주말에 결국 아내와 단둘이 다시 처가로 바닥 공사를 진행하려 하는데 형님네가 오더니 마당을 쓱 한번 훑어보곤 집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많은 도움이 되었을 텐데 본인에게 시킨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불러주시면 편하겠지만 장모님이 외부에서 바닥 공사를 전문으로 작업해 주시는 일꾼들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만 했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땀 흘리며 고생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진행이 더디게 되자 장모님의 표정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잔디를 먼저 전부 다 드러내야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작업으로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아무래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형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장모님께서 강하게 거부하시더니 형님은 험한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 저 혼자 감당하길 원했어요. 장모님, 이 많은 걸 저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형님이 도와주셔도 오늘 마무리가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건 안 되지. 오늘 무조건 끝내야 되네. 내가 너저분해진 걸 계속 보고 있으라고? 지난주에는 그렇게 다 할 것 같다며. 막상 해보니까 작업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전문적으로 일해줄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어요. 내가 예전에도 몇 번 일꾼들 시켜봤지만 시간만 때우면서 최대한 늦게 일 처리해주는데 얼마나 속 터졌는지 아나? 어떻게든 늦게 끝내서 일당 받아먹으려는 속셈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 그걸 또 겪으라고? 그냥 자네 혼자 후딱 끝내게. 엄마, 잔디부터 전부 다 드러내야 하는데 그럼 이거라도 형부한테 도와달라고 얘기 좀 해보세요. 이럴 때 사이 도움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눈치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막 부려먹어도 되고 형부는 매번 용돈 주니까 괜히 감정 상하게 했다가 돈줄 끊기게 될까봐 불안하세요? 어떻게 매번 몸쓰는 일만 이 사람 시키는 건데요? 홍서방이 그래도 이론적으로 일을 잘하니까 믿음이 가서 그런 거지. 뭘 그거 가지고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하기 싫다는 건가? 지난주에는 할 수 있겠다고 자신만만해 하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야? 됐네.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게. 어머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시 저와 대화 좀 하실까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동서 혼자 힘들 것 같네요. 제가 얘기할 때는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던 장모님이 형님이 하는 말을 무조건 따르더니 결국 바닥 공사를 해줄 수 있는 일꾼들에게 도움을 받았고 제가 그동안 노력했던 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능력 부족이라며 일꾼들 방해하지 말고 공사하는 데서 나오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얘기할 때는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으면서 형님의 한마디에 무조건 신뢰하는 장모님의 모습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런 도움도 드리지 못한 채 현장에서 멍하니 서 있는데 저 옆으로 형님이 다가오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더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걸 장모는 불안해한 것뿐이라며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전문 일꾼으로 돈을 썼으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더군요. 저 없이도 모든 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때를 기다린 것 같아 보였죠. 삽 하나로 애를 먹던 저와 다르게 전문 장비로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일을 하니 순식간에 일처리가 진행이 되었고 장모님은 마사이가 알아본 업체라서 그런지 믿음이 간다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능력 없는 사이로 장모님의 눈에 인식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형님은 장모님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죠. 기운이 빠져버린 저를 본 아내가 위로를 해주었지만 한번 상해버린 기분은 쉽게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고 일꾼들이 모든 작업을 끝낸 뒤 형님은 그에 따른 금액을 지불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죠. 장모님은 형님에게 고생 많았다며 백숙을 떡하니 내어주셨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백숙 안 줘요? 이제는 먹는 걸로 차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아침부터 고생한 거 알잖아요. 아침부터 일찍 와서 혼자 삽질한 거 나도 알지. 그런데 결국 외부 도움 받았잖니? 말로는 혼자서 다 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빗자루질만 했잖아? 큰 사이 아니었으면 오늘 일이 끝났겠어? 이래서 사람은 머리를 써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먼저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도움 받자고 했는데 전혀 들어주려 하지 않았잖아. 애초부터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미셨으면서 어떻게 형부한테만 백숙을 내어줄 수 있어요? 모두가 함께 고생한 거 몰라요? 먹고 싶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퍼먹으면 되잖니? 손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퍼주길 바라는 거야? 시간도 늦었으니까 대충 먹고 빨리 들어가라. 함께 모여 있어봤자 좋은 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식사 자리에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다. 지금 이걸 저희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거지도 이런 건 안 먹겠어요. 닭은 하나도 없고 바닥밖에 안 보이는데 뭘 먹으라는 거예요? 엄마 정말 유치하게 왜 그래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뿐이잖아요. 벗어 나눠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 어쩌겠니? 뭐라도 먹고 가고 싶으면 라면 몇 개 있으니까 그거라도 끓여 먹던지. 장모님이 라면이나 먹고 가라는 한마디에 너무 서운했던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처가댁에서 나와 버렸어요. 그동안 노력했던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아내는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며 인연 끊겠다는 말을 하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처가 식구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장모님의 행동에 너무 상처를 크게 받아 2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아내와 저는 처가 식구들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고 저희 부부의 삶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게 되니 마음이 편해졌고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아 아예 연락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의 반이 지나가는 동안 처가 식구들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 바쁘게 택배 일을 하던 어느 날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쉬지 않고 계속 전화를 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게 되었었죠. 장모님은 저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지내니까 기분이 좋던가?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야? 가족이란 게 뭔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용서해 주는 게 가족 아니겠어? 저번 일은 나도 어느 정도 잘못한 것 같아서 계속 신경이 쓰이긴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몰라 그동안 연락을 못하고 있었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집에서 모두가 모이기로 했거든? 그냥 간단하게 한 끼 먹기로 했으니까 자네도 미정이랑 내려오게.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새벽에 일찍 와야 되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 꼭 와줄 거라 믿고 있겠네. 홍서방이 내 딸 설득해서 같이 와주길 바라네. 서로 안 좋았던 감정 좋게 풀고
다시 좋은 관계 유지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 장모님은 무슨 생각이신지 저에게 먼저 전화를 하셔서는 관계 회복을 하고 싶다며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기도 했었고, 장모님 입에서 홍서방이라는 말을 꺼내시면서 좋게 풀고 싶다는 말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아내에게 장모님과 통화했던 내용에 대해 알려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을 하기 시작했고, 아내도 장모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던 건 처음이라 어느 정도 마음이 풀린 듯 보였습니다. 저희는 결국 장모님의 말대로 서로 안 좋았던 감정을 풀기 위해 꼭두 새벽부터 처가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가 도착을 하자마자 장모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에게 선물이라며 무언가를 하나씩 건네줬어요. 건네받은 물건을 자세히 보니 고무장갑이길래 당황한 아내는 고무장갑을 왜 줬는지 물어보자 저희를 뒷마당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네요. 장모님이 저희를 부른 건 다름 아닌 김장 때문에 일손이 모자랄까봐 일 시켜 먹으려고 부른 거였습니다. 아내는 고무장갑을 바닥으로 던지면서 저에게 집으로 돌아가자며 화를 냈어요. 그러자 장모님께서 형님네에도 지금 거의 다 오고 있을 거라며 함께 김장하면서 안 좋았던 감정 풀 수 있을 것 같아 모임을 계획한 거라고 저희를 붙잡으셨죠. 이미 배추는 절여진 상태였기 때문에 속재료만 만들어서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라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형님네와 함께 만들면 금방 끝날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형님네가 저희와 안 좋았던 감정 풀고 싶어서 서둘러 오고 있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장모님 일손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꼭두 새벽부터 장모님의 지시대로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형님네가 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언제 오냐며 장모님께 물어보자 중간에 통화를 하셨는지 오는 도중 차가 멈춰서 잠깐 카센터에 들렸다고 시간이 걸린다는 말에 일단 저희는 묵묵히 김장을 담그게 되었죠. 결국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김장을 끝낼 수 있게 되었고 전부 다 통에 담아둔 뒤 저녁 준비를 하는 사이 그제서야 형님네가 처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희 부부에게 달려와 미안하다며 차가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었다고 난감한 표정을 보이는데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마당 한편에 쌓아둔 김치통을 형님 차에 실으라며 지시를 하길래 얼마나 실으면 되냐고 여쭤본 순간 저희 부부는 기분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이 드실 김장김치는 이미 김치 냉장고에 전부 다 들어간 상태인데 나머지 김장김치를 전부 다 형님 차에 실으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자 아내는 저희 건 없냐고 여쭤보니 형님네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김치를 나눠줘야 해서 저희 부부에게는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네요. 꼭두 새벽부터 저희를 이용해 먹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고 너무 화가 난 저는 처음으로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장모님께 소리치며 화를 내려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열려있는 대문으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가족 모두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누구냐고 물어보니 형사분들이었고 그 순간 갑자기 형님이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도망치고 있던 형님의 품에서 백색 봉투 하나가 떨어졌고 그걸 아내가 주워들자 장모님이 급하게 달려와 봉투를 달라고 재촉하길래
아내는 얼떨결에 봉투를 장모님께 건네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본 형사가 장모님 손에 넘어간 봉투를 달라며 손을 내밀었고 장모님은 갑자기 백색 봉투를 구겨서 입안에 집어넣기 시작했네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닥친 터라 아내와 저도 우왕좌왕하며 형사님들께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형님이 다른 임원들과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는 말과 함께 장부를 찾고 있었는데 그게 장모님 댁에 보관되어 있는 것 같다며 장모님 입에 들어간 백색 봉투를 꺼내려고 형사들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장모님의 입에서 나온 백색 봉투를 형사가 확인한 순간 공금 횡령 장부가 확인이 되었고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 다른 장부 내역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매달 장모님께 백색 봉투를 건네드렸던 건 회사 자금 횡령 장부를 보관해주는 대가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잠시 뒤 장모님 방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온 형사의 손에 꽤 많은 백색 봉투가 들려 있었고 전부 다 매달 얼마의 공금을 횡령했는지에 대한 장부를 확인할 수 있었죠. 저희 부부만 이 사실을 몰랐었고 처가 식구 전부가 한통속이었습니다. 결국 모두가 경찰서로 연행이 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저희 부부는 금방 풀려날 수 있었어요. 문제는 처가 식구들이었어요. 공금 횡령은 꽤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문제라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죠. 횡령한 자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했던 내역들도 확인이 돼서 재질이 무거울 거라는 변호사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징역을 면하기 힘들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지금 현재 처가 식구들은 법적인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그동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서로 똘똘 뭉친 게 아닌가 싶어요. 돈의 맛이 들려버린 처가 식구들의 참혹한 결과였네요. 가족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지 캐내는 곳이 아니고 얻기 위해서만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땀 흘려 노력한 결과물이 아닌 아무런 대가 없이 가진 물질들은 결국 그에 따른 대가가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지금의 상황을 보고 차라리 잘 됐다며 저희 부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한 벌을 받는 거라고 하더군요. 만약 장인 장모님께서 현명하셨다면 이런 일에 휘말리지는 않으셨겠죠.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받아들이겠지만 자신의 잘못과 행동을 뉘우쳤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께서도 가족의 울타리를 잘 만들어 언제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